쉬어가는 페이지. 자기를 초월한 사람들. 소 신부님 이야기. 기도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찾으면 기도를 멈추고 아이에게 가세요. 그 아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소 신부님으로 잘 알려진 소 알로이시오. 그가 함께 일하는 수녀님들께 항상 했던 말입니다. 1957년 6월 사제 서품을 받은 27살 청년은 그해 12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부산 송도로 자원해서 옵니다.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메리놀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다고 고백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익히는 루뱅대 신학대로 옮겨 공부를 마친 후 전쟁의 잿더미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한국을 선교지로 택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전하는 복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에게 해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입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저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신부님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가 루게릭 병으로 투병하다가 1992년에 선종하실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피를 바르는 어린 여자아이, 넉마주의가 된 고아들을 보며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미국 워싱턴에 한국자선회라는 모금단체를 만들고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매일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동네 주부들이 부업으로 만든 수놓은 손수건을 편지 봉투에 넣어 보냈지요. 후원금은 1달러가 대부분이었고 5달러 이상 거금을 보내오는 후원자도 있었습니다. 피란민 판자촌이 즐비하던 송도 성당 주임을 자원한 그는 마리아 수녀회를 창립하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소년의 집을 세웁니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왜 비싼 자재만 쓰냐고 물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희망은 보통 가정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들의 소망은 자식이 건강하고 교육 잘 받고 취직해서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고병원과 도티 기념병원을 세웠지만 정작 자신은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사제복 한 벌로 평생을 살았고 구두는 수시로 꿰매서 고무바닥이 비닐처럼 닳을 때까지 신었습니다. 부산과 서울, 필리핀, 멕시코에도 소년의 집과 무료 병원을 세웠고 잘 먹이고 정성껏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우는 일을 평생 동안 지속했습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영향으로 사제가 되어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저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에서 이렇게 추억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친 내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들, 어릴 적 집 근처에 있었던 소년의 집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씻겨주던 소 신부님과 그곳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아름다운 향기였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한국에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미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년의 집에서 신부님과 함께 축구를 하던 소년 김병진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골키퍼가 되어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진출 신화를 이루었고,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카네기홀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지요. 소년의 집 졸업생은 2만 명이 넘었고 그들이 받은 사랑의 결실을 사회의 어떤 형태로 꽃피울지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습니다. 8개국 120여 명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영화 오 마이 파파가 되어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의 나비 효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받은 사랑의 나비 효과는 지구를 돌고 돌아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씨앗을 뿌릴 것이니까요.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평생을 보낸 부산 송도 성당은 후에 아프리카 수단의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원주민을 위해 헌신한 이태석 신부님이 다녔던 성당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이곳에서 오르간을 처음 보았고 연주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신부님의 어머니는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자수사업에서 손수건 수놓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부산 송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삶을 스스로 택하고 가난한 이들과 살을 부비며 가족처럼 살았던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자란 소년 이태석은 그가 걸은 길을 따라 걷는 사제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9월 19일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했을 때 가난한 집안에 의사가 탄생한 줄 알고 모두가 기뻐했으나 그는 의사의 길이 아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을 어머니가 눈물로 말렸지만 마음은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11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수단의 남부 톤즈,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그곳은 송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주민들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흙담과 지풀로 지붕을 엮어 병원을 세웁니다. 곳곳에 우물을 파서 식순환을 해결하고 농경지를 일구었습니다. 신발을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한센병 환자들의 발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지어서 신겨주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고요. 신께서도 이곳엔 성당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을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손에 총 대신 악기를 쥐어줍니다. 악기를 손에 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과 평화가 꽃핍니다. 브라스 밴드의 탄생은 수단을 놀라게 했고 정부 행사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소 신부님께 받은 사랑은 소년을 같은 길을 걷게 했습니다. 미국인 사제로부터 사랑의 씨앗을 받은 한국인 사제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서 씨 뿌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이태석 신부님은 2008년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 수도원에 머물며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도 조금만 안정을 되찾으면 아이들에게 가고 싶다는 말만 하던 신부님은 2010년 1월 14일 새벽 48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Everything is good. 그의 유언은 짧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재능과 시간을 고스란히 쓰고 간 사람,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품격을 회복시킨 사람, 진정한 자아실현, 자기 초월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뒤를 잇는 두 사람 이야기. 소 신부님에게서 이태석 신부님으로 이어진 사랑의 나비효과는 톤주에서 온 두 청년에게 이어집니다. 2009년 투병 중인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 한국에 온 제자 타마스 타반 아콧과 마옌 루벤, 이 신부님이 다 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서 하기 위해 2012년 인제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그들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남수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남수단의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의과대학도 세워 후배 의사들을 양성하는 게 두 사람의 목표입니다. 루벤은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남수단에서 아콧과 함께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의과대학을 세워 후배를 양성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싶어요. 의미치료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더 높고 넓은 곳을 지향할 것을 권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봉사와 나눔은 진정한 자아실현이자 자기 초월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자기가 괴로워도 모범적이고 고결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이태석 신부님, 이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데 걸음이 되어주셨던 소 신부님,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은 두 제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척박한 땅에 사랑의 씨앗을 오래도록 뿌릴 것입니다. 타마스 타반 앗콕과 마엔 루벤을 통해서 사랑의 나비 효과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청년 전태일. 서울 청계천에서 미싱을 돌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살 전태일. 그는 열사로 불립니다. 전태일 열사는 17살에 청계천 미싱 보조로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저축은커녕 가난에 허덕이는 게 노동자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을 먹고 사는 부자가 되는 건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요공들이 햇빛조차 보지 못하는 다락방 공장에서 억지로 잠을 쫓는 각성제 주사를 맞아가며 일을 해도 모두가 가난해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일한 몫을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돌려달라고 외쳤던 청년 전태일. 그는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경제 발전만 외치며 질주하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층이 연대하여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사회구조 전반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의 희생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시련은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오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정신적인 승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은 의미치료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국인을 돕는 입양인 셰넌 두나 하이트. 시련과 고통 없이 우리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운명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 삶에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시련을 견뎌내고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셰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입양인과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마더 마이 마더를 찍고 있던 2014년 셰넌을 알게 되었습니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혼모들과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혼모 가정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을 때 통역 봉사를 하며 입양 산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셰넌은 누구보다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는 청년 활동가였습니다.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셰넌이 쓴 귀한 입양인과 미혼모 가족 연대 운동의 변혁적 역동성이라는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을 먼저 찾아 읽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말해주듯 그녀는 귀한 입양인이고 입양인들의 미혼모 가족이 연대하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제가 셰넌이었다면 미국에서 얻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조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녀 앞에 서면 저는 늘 작아졌습니다. 4살 때 쌍둥이 언니와 함께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셰넌은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2000년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연봉 8만 달러를 받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7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나라 한국에 찾아옵니다. 온종일 매달려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사회에 입양인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드디어 2013년 귀한 입양인만이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저는 셰넌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년처럼 성공한 입양 사례만 언론을 통해 접해왔어요. 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더 큰 걸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엄마를 잃었죠. 나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미혼모 대표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미혼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해외로 입양 가는 걸 더 원한다는 학생이 과반수였거든요. 엄마를 잃는다는 것, 그 슬픔은 결코 부유한 환경이나 스펙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를 성공한 입양인이라 부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라면 한국 땅에 돌아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높은 연봉을 포기하기도 싫고 나를 보낸 한국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옆에서 지켜보니 전문 번역인으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미혼모 가정과 입양인들을 위한 봉사에 쏟는 시간이 많던데요.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양 기관이 나의 입양 기록을 조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찾는 게 불가능했죠. 기록을 따라갔더니 엉뚱한 가족을 찾았어요. 제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고모라는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시고는 정말 닮았다며 깜짝 놀라셨죠. 동네 분들도 손뼉을 짝짝 치면서 판박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결과를 못 믿겠다. 우리는 가족이 맞는 것 같다. 한 번 더 만나자. 그때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겨우 닮은 얼굴을 찾았는데 가족이 아니래요. 그동안 닮은 얼굴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도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카인 척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2번 입양되기 싫어서. 귀한 입양인 중에 2.7%만 친부모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셰년은 엄마를 찾았으니 행운아인 셈이네요. 엄마를 찾기 위해 어렵게 한국어를 배웠지만 정작 내 엄마는 찾지 못하고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는 데 가서 통역 봉사만 계속했어요. 보람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를 못 찾으니 괴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전철을 타고 다닐 때나 길을 걸을 때 늘 나와 닮은 얼굴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한국은 내게 가까우면서도 너무 먼 나라였죠.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조작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입양될 당시에 남겨진 나의 정보에 대해 물었어요. 담당자가 찾은 서류에 1984년 5월 22일 쌍둥이 자매가 청도군청 앞에 버려져 행인에게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내가 청도군청을 찾았을 때 직원은 발견되자마자 옮겨졌다는 보육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찾아간 보육원 명부엔 언니와 내가 한국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정하나, 정두나가 없었어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야 입양을 보낼 수 있기에 우리는 서류상 고아로 조작되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의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우리의 기록은 지워지고 또 지워진 것이죠. 그게 대다수 입양인들의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는 가족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입양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 간절함과 좌절을 전 알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견뎠나요?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요. 아는 사람이 한 명 없는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사실 봉사라기보다 할머니들이 저를 딸처럼 손녀처럼 더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한국 사회가 낳은 피해자이자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때 할머니들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엄마를 찾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정말 키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할머니들을 통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미혼모 단체에서도 봉사를 시작했는데 미혼모 언니들이 마지막으로 방송에 나가서 엄마를 찾아보자고 권했어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싫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버리고 오디션 방송에 나가고 신문 인터뷰도 했어요.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온 지 6년 반. 긴 여정 끝에 오디션 방송을 보고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로 연락해온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늘 셰년의 도움을 받던 미혼모 언니들이 셰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었죠. 셰년의 엄마는 쌍둥이 자매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몇 년간 아이들을 혼자 키워왔으나 외할머니가 입양 보내면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보내라는 주변의 말에 현혹되어서 딸 허락 없이 입양을 보낸 것이었죠. 생모의 동의 없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건 불가능했지만 정보와 서류는 쉽게 조작되었고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기에 방송에 나온 셰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3일 후 드디어 모녀는 부산역에서 만납니다. 엄마가 만나기 전날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만나면 울지 말고 웃자고. 이미 우리는 많이 울었으니까. 정말 촌스럽지 않고 웃으면서 뜨겁게 서로를 안았어요. 입양 부모님과 미국 형제들과는 잘 지냈나요? 입양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셨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입양 자식은 다르게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랑이 필요해요. 함께 입양 간 쌍둥이 언니는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14살 때 작은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유로 무척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약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하지만 입양 부모님은 언니의 고통을 가슴으로 헤아리진 못하셨어요. 작은 오빠의 변명을 믿고 둘이 화해하라고 권하셨죠. 화해하라. 둘이 싸운 게 아닌데. 사진으로 본 언니는 무척 밝아서 그런 상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지내나요? 언니는 지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 문신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편하대요. 입양 간 후 파양당해서 국제미화로 떠돌거나 노숙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입양인들도 있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입양의 실체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어요. 입양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입양했다가 아이를 키우기 싫어진 부모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매물로 올리고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은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한국말도 모를 텐데 한국으로 추방당한다. 어느 땅에 살든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군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령처럼 떠드는 것이네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한국으로 추방하는 것인데 그들은 어디가 자기 나라인지 고통스러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셰년에게 참 많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싱글 엄마들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양 간 아이들의 90%가 미혼모의 자녀예요. 한국 사회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입양 보내기를 유도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엄마를 찾기 전부터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미혼모 언니들 그리고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며 가족처럼 지냈죠. 미혼모는 내 엄마의 과거이고 아이들의 미래는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셰년 이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희망과 위로가 커요. 아이들이 셰년을 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훌륭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기가 참 힘든데 너를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셨잖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이렇게 말해주죠. 저는 그들이 엄마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엄마도 미혼모였다면 한국 사회에서 나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이예요. 서로의 내 편이 되어주면서요.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예요, 우리는. 2015년에 셰년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 미국의 앙부모님까지 많은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이를 낳았고 셰년은 엄마로 다시 태어났어요. 셰년은 든든한 가족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이와 남편과 함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찾아가고 미혼모 가족들과 소풍을 떠납니다. 셰년의 아이를 가장 예뻐해주고 셰년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버리기 쉬운 사회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멀리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셰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아이들의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람 셰년. 저는 소년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담긴 영화 마더 마이 마더를 자주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셰년 언니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미 큰 죄를 짓고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롤모델은 명문대 나온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셰년 언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셰년 언니처럼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이 소년원에 와서 강의하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겠지요? 셰년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의미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누군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이들은 의미치료가 던지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매일 꿈을 꿉니다. 시련을 견뎌내고 운명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높인 셰년처럼 소년원의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2. 나의 이야기 쓰기. 우리 마음에는 순수한 밝은 빛, 즉 삶의 목적과 고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밖에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반드시 숨어있는 행복이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은 삶의 의미를 글로 쓸 때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화되고 의미치료가 시작됩니다.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펜을 들고 내면의 밝은 빛을 만나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내 인생에 주어진 초의미를 찾았나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글로 써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 의미치료의 행동 강령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행한 삶의 실수들.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나의 맹세. 세 번째 이야기. 내가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을 기억해서 써봅시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이야기.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걸음이 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성장시킨 걸음이 된 경험이 있나요?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창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일, 교육,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누군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섯 번째 이야기.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불안, 공포, 강박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그 감정을 느끼나요? 의미치료를 공부하면서 나의 불안, 공포, 강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았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여덟 번째 이야기.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한 나이 듦의 의미에 대해 써봅시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 닮고 싶은 어른이 있다면 누구인지 써봅시다.